보상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 사건을 취재한 박준호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5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지난 5월 13일 오후 11시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20대 남성이 배달 기사인 척 위장해서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이게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고요. 예. 이 원룸이 1층 공동현관이 있고 각 층에도 또 보안문이 있고 그 방 앞에 도어록도 설치되어 있어서 3중 보안인데 피해자가 이 문을 여는 동안 배달 기사인 척 배달을 온 것처럼 해서 열리니까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건데요. 예. 이게 도어록이 열리고 A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서 내 인생 어차피 망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남자친구가 때마침 원룸에 도착을 했는데 네. 소란스럽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괴한이랑 몸싸움을 벌이고 괴한이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몇 차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해서 3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좀 상당히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A씨 같은 경우는 성폭행이 저항을 하다가 칼에 양손목을 찔려서 양손 모두 크게 다친 상태고요. 예. 특히 왼손목 같은 경우는 신경까지 다쳐서 그걸 이어붙이는 접합술도 받았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씨, 괴한에게 많이 찔린 남자친구 B씨는 상태가 더 심각해서 목과 얼굴을 크게 찔리면서 뇌에 혈액이 가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B씨 아버지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10분 안에 사망하니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정도 하라고 좀 말을 할 정도였는데요. 2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 시간만 20시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은 좀 건지긴 했는데 네. 인지 능력이 크게 손상돼서 현재 이 B씨 같은 경우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그러면은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B씨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부터 지지난주까지 넉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기간도 길고 큰 수술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납부한 병원비가 지금까지 2,300만 원 가량이고요. 네. 앞으로 또 통원 치료, 재활 치료도 계속해야 되고 이 얼굴이다 보니까 얼굴에 난 상처를 성형 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 다 합치면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B씨 아버지가 치료비를 구해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쭉 돌려서 좀 도와달라 부탁하고 해서 십시일반에서 치료비를 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지금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게 크게 다쳐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인지 능력이 크게 다쳐서 조금 평생이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간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네. 범죄 피해를 입은 건데 국가에서 혹시 지원 안 해줍니까? 우리 헌법에서 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좀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어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는 월 50만 원에 총 3달 지급돼서 150만 원이 한도고요. 예. 학자금 같은 경우도 대학생 한 학기에 100만 원이고 치료비는 1년에 1,500만 원, 5년간 총 5천만 원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해서 서류를 다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B씨 같은 경우는 이미 2,300만 원을 냈으니까 이 금액 넘어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네.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을 테고 지금 어느 정도 피해자가 다쳤는지 다 알았을 텐데 경찰이 이렇게 처리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신청주의라서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야 하는 서류도 좀 많고 복잡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서 나가야 되는데 진단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본인만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죽었거나 크게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B씨 같은 경우는 의식은 돌아온 상태다 보니까 대리인이 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님들이 이걸 떼느라 한참 고생을 하고 상황을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서류를 구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다 떼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도 내고
그렇게 해서 뗐다고 하는데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원스톱으로 해서 병원에 바로 받으면 안 되냐. 네. 이게 너무 행정이 조금 불편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좀 드려본 건데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앞으로 좀 생계도 막막할 것 같고 병원 치료비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 지원 총액은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걸 초과하는 금액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총액 5천만 원보다 치료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다치다 보면 좀 많은데요. 이렇게 총액 5천만 원을 넘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특별 결의라는 걸 받아서 치료비 전액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흉악 범죄가 잇따르니까 얼마 전에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액 지원해주겠다, 피해자 지원해주겠다 한 것도 이 특별 결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이 특별 결의라는 것도 결국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거기서 또 지원 결정이 나고 서류 챙기고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당장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서류 계속 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 전에 병원비를 먼저 선납을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상의 네네. 좀 텀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특별 결의 거치면은 그 치료비가 얼마든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 주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받을 수는 있는데 언제 어떻게 받는지는 또 심사에 따라서 또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예. 간병비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병원비는 못 받아도 간병비는 일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예. 나왔는데 이것도 예. 지금 낸 간병비의 한 70% 정도만 지급이 됐고 30%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으로 해서 이미 내셨다고 하네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결의가 열린다고 해도 예. 이게 얼마나 나올지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의학적으로 일단 상처가 아물게 되면 치료는 그 상처에 관한 외과적 치료는 끝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인지 능력이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 후유증과 관련한 또 그것으로 인한 뭐 장애를 입게 되거나 이랬을 때 또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생계비 같은 게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석 달 지급 50만 원 이게 끝이고요. 이게 어떠한 지원도 이렇게 안 되다 보면 범죄 피해 구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수단인데요. 예. 사망이나 아니면 평생 이어지는 장애, 중상해 등에 대해서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상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한이 사망을 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 4,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것도 1억 4,900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 그 당시에 피해를 받았을 때의 자기의 월 소득의 몇 개월을 곱해서 이렇게 또 장애 등급에 따라서 심한 장애면 더 많이 주고 좀 약한 장애면 덜 주고 이게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심의를 거쳐서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예.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얼마가 나올지 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또 치료비는 계속 나오고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먼저 선지급하면 좋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한 치료비를 환수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덜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주니까 그 뒤쪽에 가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먼저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원받을지 여부가 판단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범죄 피해 구조금은 지금 별도인 상황인데 이건 역시 인정을 잘 못 받는 겁니까? 네,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장애 구조금 평생 장애를 알았을 때 받는 장애 구조금이 23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중상해 구조금이 28건이었습니다. 좀 예. 인정이 쉽지 않은 최후의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평균 지급액도 장애 구조금이 약 3,500만 원 가량 되고 중상해 구조금이 9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국가 배상이나 보험을 통해서 이미 다른 치료비를 받았다 이러면 중복 지원도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인정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것도 까다롭네요.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피해자한테 가장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네네.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해도 이게 형사 재판도 받고 민사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가해자가 손해배상 할 돈이 없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가해자가 경제적인 이 문제가 있어서 민사소송에 걸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고요. 이렇다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가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사실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뭐 실제 피해 회복이라는 게 어려운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좀 피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최근 뭐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아졌고 정부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당정에서도 여전히 좀 부족하네요. 지금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범죄 피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법 체계가 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금의 상한이 없는 상태고요. 예. 오히려 좀 연령별 최소 금액이 있어서 소득 격차에 대한 따른 차별 같은 걸 좀 막는 분위기고,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상한액이 높은 수준입니다. 50만 파운드인데요. 우리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높은 금액인데 저희는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거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게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라는 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보다 운영비, 간접 지원, 뭐 센터 운영비 이런 걸로 사용되는 게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사실 뭐 이 기금에서 지원하지만 또 기금을 또 확충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재원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재원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가해자가 낸 벌금의 일부를 피해자가 받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처럼요. 네, 이미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납부된 벌금에서 8%를 떼내서 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전체 기금액이 1년에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생기면서 벌금 납부액이 줄어들자 이게 원래는 4%였던 걸 6%로 올리고 지금 8%까지 올라온 건데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도 직접 지원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동 학대를 당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기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 이런 기관들의 운영비, 인건비도 범죄 피해자 보호다 이래서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를 좀 일반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기금은 정말 직접 필요한 사람들,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 피의자는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죠? 네, 구속 기소가 돼서 지난 7월부터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혐의는 강간, 살인, 미수 등입니다. 예. 첫 공판에서 괴한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열린 공판에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입장을 뒤집습니다. 살인 고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찔렀는데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질 정도로 좀 말을 바꿨는데요. 변호인이 이제 피고인은 은둔형 외톨이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작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공판이 이제 이틀 뒤인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예. 피해자인 이 여자친구 쪽 A씨가 출석을 해서 자기가 당한 이 피해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증언을 좀 할 예정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를 우리 사회가 구조하고 구제하고 치료해 주는 것,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준우 KBS 기자였습니다. 고기 대신 대체육을 먹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